네, 오늘 경제쇼에서는 한국 제조업이 조만간 맞게 될 세 가지 새로운 충격 자세히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운 주제가 새로운 충격들에 가장 취약한 한국 제조업. 새로운 충격 세 가지를 꼽으셨어요. 세 가지. 제가 먼저 보니까 아시아 뉴세븐, 글린 궁피파, AGI 로봇. 세 가지 다 저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뭐 충격은 아니고요. 예. 제가 요즘 선거 때라 가지고 예. 뉴스공장을 지금 쉬고 있는데 오랜만에 살 것 같습니다. 아, 거기 뭐 그렇지. 정치인들 출연만 하니까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근데 얼굴도 이제 좋아지셨네.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나오는 것도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 팩트 체크를 안 하는데 예. 오늘 제가 이제 크게 얘기할 건 이제 중국 충격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 일반 사람들이 잘 지금 인식 못 하고 있는 거. 예. 우리 한국 경제. 예.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제 고정으로 제가 한 2주에 한 번씩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 동안에 제가 쭉 얘기했던 걸 좀 이제 반추해 보면 있잖아요. 우리 지금 내수가 굉장히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가계 소비가 줄어들 정도로.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가계 소득 구조적으로 취약해요. 소득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거보다 사회 소득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그래요. 취약해. 그래서 금세 이제 시장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은 직격탄을 맞게 돼 버리죠. 이게 소위 말해서 복지가 잘 된 나라고 차이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현재 문제라고 한다면은 미래 문제는 결국 이제 그러니까는 사람들한테 일자리하고 소득을 만들어주는 건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2주 전에 제가 나와서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상당히 지금 위험해졌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생태계 자체가. 생태계가 굉장히 지금 위험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지금 선거 치르고 나서 우리가 뭐 그러니까 많은 그러니까 뭐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이런 것도 얘기해야 되지만은 지금 민생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민생이 위험한 상황인데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대표적인 은행 하면 5대 금융지주 얘기하잖아요. 5대 금융지주가 지난해 그러니까 부실 채권이 10조 4,400억 원이 넘어왔습니다. 부실 채권이. 부실 채권이요. 근데 이게 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렇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부실 처리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1년 전에 비해서 4조 원이나 증가한 거예요. 한 40% 정도 증가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은 부실 채권 관리를 잘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부실 규모가 안 빌려주죠. 근데도 이렇게 10조 4,400억 원이 넘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지방은행이라든가 이금융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지금 나빠지고 있는데 정치권이 지금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나면은 당장 지금 이 문제가 쓰나미처럼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제 그 연장선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와 미래에 지금 직면할 문제를 그 하나가 첫 번째가 이제 이 중국발 글린 궁피파라는 제가 표현을 쓰는데 글린 궁피파가 뭐냐면요. 영어로는 이제 베가더 네이버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과거 이제 우리가 흔히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중상주의 시절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과거 한 1700년대 전후에는 국가가 그러니까는 부유해지는 방법이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은 적게 하는 거. 그 당시에는 근본이자였었기 때문에 수출을 하게 되면 금으로 되게 이제 이게 들어오고 이제 수입을 적게 하게 되면 나가는 금은 줄어드니까는 금을 많이 축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상주의를 증금주의라고도 이제 표현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던 방식이 그러니까는 수출만 근데 무역이라는 건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한쪽에서 수출을 많이 하면 한쪽에서는 수입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자국이 부유해지기 위해서 즉 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를 그러니까는 빈곤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가난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베가더 네이버라고 이웃을 가난하게 만든다, 거지로 만든다 해가지고 우리 한자로는 글린 궁피파라고 하는데 중국의 이 글린 궁피파 전략이 노골화되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그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일자리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직격탄을 날릴 것이 지금 저는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봐요. 인공지능 기술이요. 기술 진보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의 사업 모델을 떠나서 산업 체계까지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이 중국하고도 관련되는 건데 팩트 체크로서 제가 이 동아일보에서 지금 홍 기자님이 지금 아시아 뉴스앱은 지금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화면에 저기 이제 데이터가 나온 건데 저 데이터? 저 데이터 나온 건데 그 혹시 동아일보 기사는 저기 준비가 안 됐나요? 그거는 저희가 안 했으니까요. 동아일보 이제 그러니까는 그 기사를 보게 되면요. 최근에 소위 말해서 아시아 뉴스세븐이 탈중국의 대안으로 해가지고 저도 봤어요. 연재 기사를 만들고 있고 사설까지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 뉴스세븐이라는 게 뭐냐면은 중국의 수출이 굉장히 지금 안 좋잖아요. 안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는 아시아 뉴스세븐은 그러니까 아세안 국가 10개 국가 중에서 덩치가 큰 나라들이 주로 이제 그러니까는 그 한 6개 국가에다가 그리고 이제 인도까지 해가지고 합해가지고 아시아 뉴스세븐이라고 이렇게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명명을 했더라고요. 7개 나라가 일단 어디요? 그럼 인도하고? 그러니까 인도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는 그러니까 뭐 태국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뭐 베트남, 베트남이 가장 크죠. 가장 큰 나라인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화면에 이제 지금 이렇게 소개되고 있듯이 싱가포르 뉴스세븐이구나.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여기 뭐 그러니까 이제 작은 나라는 좀 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인도는 아세안은 아니죠. 아세안은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는 인도까지 합해가지고 아시아 뉴스세븐이라는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동아일보에서 이제 기사를 이제 어떻게 뽑았냐면은 서쪽 기회의 땅 아시아 뉴스세븐으로 한국 기업들이 탈중국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탈중국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 기사를 홍 기자님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긴 봤어요, 제가. 봤어요? 그 기사 보고선 그래도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그 이상하게 생각 안 드셨어요? 본지 꽤 돼서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고 아세안 국가 옛날에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신남방 정책 뭐 거기로 이제 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이 어쨌든 한국과 보완 관계가 아니고 경쟁 관계로 들어섰으니 거기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된다. 이런 뉘앙스 아니었었나 제가 기억은 하는데. 근데 이게 제가 이걸 딱 봤을 때 뭐냐면 이거의 초점은 이거였었어요. 탈중국을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내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탈중국 이후에 중국 수출이 굉장히 그러니까 줄어들었다는 건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래 여기 이제 제목에 뭘 잡았냐면은 신성장 엔진으로 아시아 뉴스세븐이 부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 4년간 그러니까 2019년 대비해가지고 지난해까지 중국의 수출은 한 8.4%가 감소했다 이거예요. 근데 반면에 뉴스세븐은 수출이 2자릿수나 늘었다 이런 제목을 달아놔요. 그런데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요즘 기자들이 그러니까는 젊은 기자들이 기사를 가지고 좀 장난친다고 생각이 딱 드는 게 뭐냐면은 탈중국을 한 것은 그러니까는 윤석열 정부 이후에 한 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를 전후로 해가지고 이걸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중국의 수출이 어떻게 변했고 그다음에 아시아 뉴스세븐이 어떻게 변했고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2019년부터 2023년을 비교를 했어요. 4년을요.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중국이 8.4%가 감소하고 아시아는 그러니까 한 20% 이상 이렇게 증가했다 이렇게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딱 봤을 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야 진짜 아시아 뉴스세븐이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네 이렇게 느껴질 게 아닙니까? 대안을 찾은 것처럼. 그런데 실상을 보게 되면요. 앞에 4년 중에서 앞에 2년은 문재인 정부예요. 그리고 뒤에 2년이 윤석열 정부고요. 그러면 그 전후 2년을 잘라서 비교를 해야죠. 그러니까 2022년 전과 후. 그렇죠. 그래서 그걸 비교를 한 게 제가 보게 되면 중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19.6%가 거의 20%가 증가했어요. 2년 사이에요. 요거 19.6%.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후에 2년은 23.4%가 감소했죠. 요거. 그럼 아시아 뉴스세븐을 보게 되면은 맨 밑에 이제 파란색으로 해놨는데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13.4%가 증가했어요. 요거.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1.9% 증가 안 했습니다. 13.4%에서 1.9%로. 이것도 주로 이제 인도가 증가만 했을 뿐이지 나머지 나라들은 우리나라가 베트남이 우리나라 수출의 3위거든요. 베트남도 크게 줄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수치만 보게 되면은 중국 수출 증가할 때 아시아 수출도 같이 증가한 거야. 그렇죠. 그렇지. 같이 움직인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탈중국하고 아시아 뉴스세븐이 그러니까 대체 관계가 아니라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수출이 늘어날 때 중국 아시안이 다 같이 늘어났더라. 같이 늘어난 거죠. 그래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이거를 묶어가지고 4년을 묶어서 평균으로 계산하니까 이게 버무리다 보니까는 동아일보 같은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탈중국의 그러니까 이후에 그러니까 변화가 아닌 거죠. 내용이.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 기사가 그러니까 굉장히 윤석열 정부가 탈중국을 지향하다 보니까 예. 그걸 정당화시키고 싶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기사를 그러니까는 굉장히 저는 왜곡해서 저기 이 기사를 썼다는 거예요. 아, 그 부분을 말하고 싶습니다. 예, 기자들이 그러니까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는 저는 그 무슨 생각으로 이런 기사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저는 굉장히 기사들이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 기사는 그러니까는 그렇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아시아 수출이 크게 증가해요. 저게 그러면 신남방 신북방 정책 추진했잖아요. 신남방 정책 그때 저거의 결과에 사실은요 상당한 결과가 아세안이 굉장히 그러니까 한국하고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균형자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랬던 것이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했던 것이고 그것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일종의 그러니까 서로가 이해관계가 외교적으로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굉장히 그 관계가 굉장히 강화됐었다고요. 그 결과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팍 찍어진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좀 보시게 되게 되면은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중국이 중국 수출 증감률이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23.4%가 된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3.4%가 된 거잖아요. 중국에 대한 수출이 그러면 이게 탈중국이 아니고 여기도 보면 중국의 탈한국 아니냐. 중국의 탈한국. 그게 표현이 그게 더 맞는 거 아니냐.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탈중국을 한다는 건 현 정부에서 탈중국이라는 표현을 해국을 했으니까는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용어를 사용하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그러면 여기 어쨌든 여기 뉴세븐이라는 게 이 나라들이 전부 다 아세안 국가들이잖아요. 아세안 그래 전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신남방 정책해서 이 나라들의 이 이제 새로운 대안이다. 여기가 시장도 있고 소비가 일단 있고 그리고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 인구도 세계에서 많으니까. 가장 성장이 빠른 지역이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신남방 정책을 한 거였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신남방 정책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나라들이 그 당시 한국을 그래 신남방 정책에 대해서 호응을 했던 게 한국이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그 패권 정쟁에서 한국이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 뭔가 미국과 중국의 중재자 역할 그리고 큰형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좀 해달라. 서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양쪽에 다 이득을 보자라고 해서 한국을 갖다가 파트너 뭐 이렇게 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 나라들이 그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아세안 국가들은요 역사적으로 중국한테 많이 그러니까 침략도 당하고 소위 말해서 정복도 당했던 이런 아픈 역사들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바로 인접국가고 인접국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중화경제권에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포섭이 된 나라들이에요. 중국이 워낙 저기 경쟁이 뭐 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중국하고 그러니까는 중국하고 작별하고 살 수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너무 각하하다가는 그래서 아세안이 이렇게 그 10개 국가가 뭉친 이유도 혼자선 대응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힘을 합친 거거든요. 아세안의 국제관계 논조는 아주 그냥 명쾌합니다. 뭐냐면은 미국하고 중국에 대해서 자기들한테 줄 세우기를 강요하지 말아라. 어느 한쪽 편에 서라고 강요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자기들은 그러니까는 자기들 입장 속에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인 관계를 같이 가고 싶다 이거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고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는 아세안 국가들만 하게 되면 좀 과하니까는 동아시아 국가에서 그러니까 한국이 그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는 이 열강들의 식민지 경험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공유하는 부분도 많이 있으면서 또 덩치는 큰 나라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도 그래서 한국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게 파트너가 돼가지고 같은 그러한 그러면 입지를 좀 강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서로가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신남방 정책이 굉장히 효과를 봤던 거고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냥 노골적으로 나토에 참석을 해가지고 반러시아 얘기하고 탈중국을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관계가 악화되고 중국과 한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걸 보면서 아세안 국가들 입장 속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까워한 거죠. 그러니까요. 한국이 그러니까 수출 증감률도 여기 보면 아세안 중국뿐만이 아니고 아세안 국가도 13.4%에서 1.9%로 10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큰형님 역할, 중재자 역할을 한국이 하지 못하는구나. 그렇죠. 한국이 미국 편에 붙었네. 우리나라 수출에서 그러니까 베트남이 3위입니다.
중국, 미국 다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베트남도 굉장히 큰 시장이 우리나라 기업도 많이 그렇지. 진출해 있고요. 그런데 베트남도 보게 되면 줄어들었잖아요. 베트남도 예, 베트남 중간 정도에 나오는데 그렇죠. 567억 달러에서 534달러 정도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여긴 그래도 제일 조금 줄어들었네 그래도. 근데 얘는 베트남이 예. 워낙 큰 시장이고 금액도 굉장히 크잖아요. 큰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게 2년 동안에 성장을 해야지 줄어드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절대 규모가. 그렇지. 예. 그렇지. 맞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니까는 저기 탈중국의 대안으로서 아시아가 그러니까 부상한 건 아닌데 이걸 기사로 그러니까는 4년을 그러니까 섞어 가지고 버무려 버렸다 이거지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얘기 이제 그 하면서 제가 좀 그 얘기하고 싶은 것은 대중 수출이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로 나빠졌냐면요. 2010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중 수출이. 그러니까 잃어버린 12년이에요. 2011년보다도 적어요. 우리나라 중국의 수출이요. 작년도 수출이요. 아세안 수출도요. 2011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도 잃어버린 11년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국하고 아세안이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아세안이 굉장히 큰 시장인데.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유아시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2011년 수준으로 돌아갔는데 아세안 수출이 저 비중도요. 규모도 이거 가지고 중국을 지금 대체해 가지고 지금 아세안 시장이 떠오르고 있다? 이건 맞지 않는 얘기죠. 그냥 탈중국이 아니고 그 중국과 아세안 국가의 탈한국이라고 보는 게 더 적합한 표현이에요. 그게 더 적합해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제가 하나 배웠는데요. 우리만 혼자서 탈중국하고 앉았지 그쪽들은 다 탈한국하고 뭔 소리야. 탈한국 지금 하고 있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좀 이제 얘기하고 싶은 본론이 그 연장선에서 중국이 세계에서 수출 1위 국가가 된 해가 2009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 이제 WTO라고 세계 무역 기구에 가입을 이제 2001년도 연말에 12월달에 가입이 이제 받아들여지고 난 다음에 중국이 그때만 해도 한 세계 한 6위 정도 됐었어요. 워낙 이제 덩치가 크니까는. 근데 그 이후에 빠르게 이제 올라가 가지고 2009년도부터 세계 1위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중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입니다. 수출 점유율인데. 중국이 점유율인데. 그러니까 2001년도만 하더라도 한 4.4%뿐이 안 되던 것이 그렇죠? 쫙 올라가 가지고 한 15%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게 2021년 이때 이때가 치고 올라갔잖아요. 요것도 그러니까 최근에 좀 이제 반짝 올라간 거지만은 한 14%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14%도 내려왔어요. 14%대로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그러니까 수출이 이제 지금 한계에 온 게 아니냐.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수출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본의 과거의 경험하고 굉장히 닮은 꼴이 있거든요. 일본도 80년대 후반에 세계 시장 점유율 10%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이제 쭉 이제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은 3%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이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일본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90대 초에 자산 시장 거품이 붕괴됐을 때 대통령과 그 주변 세력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어요. 이게 전화기에 저절로 터졌는지 모르겠네. 그 AI인가 보네 그거. 죄송합니다. 그 90년대 자산시장 붕괴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이제 잃어버린 30년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닙니다. 일본의 내부에서 제대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일본의 산업 체계 그러니까는 산업 체계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실패한 결과가 결과로서 그러니까는 자산시장 거품도 붕괴도 생긴 거고 그 이후에 저성장은 그것의 필연적인 결과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일본의 그 믿었던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어버려서.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10%가 치고 올라갔다가 그러면 꺾이기 시작해요. 자산시장 거품 붕괴 전에요. 그래가지고 시장 점유율이 계속 빠르게 가죠. 그 10% 넘었던 게 지금 3%대까지 이렇게 내려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의 제품 경쟁력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랬죠. 그래서 90년대 후반에는 우리한테 반도체까지 추격당하고 많은 산업들이 추격당하잖아요. 그게 이제는 단적인 예인데 중국이 지금 그러니까는 일본의 제2의 일본의 길을 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중국의 수출 시장 점유율을 저기 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중국의 이제 최근에 이제 이게 금융위기 전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수출 증가율을요. 이거는 이제 항상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수출 증가율을 볼 때요. 두 가지 통화로 같이 봐야 됩니다. 두 가지 통화로.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 일본 수출은 많이 국내에 알려진 거는
그 엔화 기준입니다. 예. 근데 엔화 기준을 할 때 보게 되면 환율이 적용되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제대로 실상을 못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통화로 다 이제 가는데 예. 달러 기준과 이제 실질 위안화 기준으로 가는데 예. 금융위기 이전에 보게 되면요. 달러 기준으로 보더라도 연평균 이게 연평균인데 예. 29%씩 증가했어요. 수출이. 달러 기준으로. 예.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출이 빠르게 증가한 그렇지. 거죠. 예. 과거 금융위기 우리나라- 이전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2007년 70년대 막 이랬을 때도 저렇게 예. 막 갔었는데 예.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 보게 되면요. 6%로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지네. 진짜. 예. 금융위기 이후에요. 예. 떨어지죠.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를 좀 세분화시켜 봤어요. 예. 세분화시켜 보게 되면 이제 후진타오 이후하고 전후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렇게 봤는데 예. 후진타오 이후에는 이게 이제 5%로 이렇게 쏘고 이제 연평균이 떨어졌는데 예. 5.2%로 저기 떨어진 거예요. 2015년부터 23년까지요. 예. 그런데 작년에 보게 되면 마이너스 5.1%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예. 예. 작년이면 코로나도 이제 그 이후고 그렇죠.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데 위안화 기준으로 하더라도 2.4%뿐이 안 돼요. 위안화 기준으로 예. 해도 위안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으니까는 예. 저건 이제 그러니까는 그 증가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수출이 엄청 줄어들었네. 줄어들었죠. 예. 그렇죠. 이걸 이제 일반 국민들이 예. 좀 머릿속에 좀 넣어야 돼요. 지금 중국의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중국 우리가 경제를 이해하는 건 간단합니다. 가게가 소비해 주는 거. 예. 그다음에 그 해외에다가 수출. 그러니까는 수출하는 거, 판매하는 거. 예. 그럼 이거를 매개하는 게 바로 뭐냐면 기업의 투자입니다. 투자. 기업이 생산을 해가지고 예. 국내 시장에다 팔 거냐 해외 시장에다 팔 거냐 이거잖아요. 예. 이걸 많이 팔수록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팔수록 경제 성장률은 올라가는 그렇지. 겁니다. 예. 소득과 일자리도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단순화시키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국이 보게 되면요. 내수 중심으로 좀 바꾸겠다고 했던 것이 국내 일반 국민들은 잘 그 모르는 얘기인데 후진타오 때부터 2005년도 이후부터 그걸 네. 추진했었습니다. 시진핑 원래 쌍순환 전략이라고 해서 수출뿐만이 아니고 내수도 같이 하겠다 했는데. 시진핑도 그렇게 했는데 후진타오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워낙 수출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그러면 해외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니까는 내수도 이제 덩치가 큰 그렇지. 나라들은 내수로 굴러갈 수가 있거든요. 인구도 충분하니까. 그러니까요. 미국처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수를 좀 강화하겠다고 해가지고 후진타오가 2005년도부터 그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게 되면은 지금도 그러니까 GDP 대비 가계 소비가 40%가 채 안 돼요. 내수가 취약하다 이거죠. 가계 소비 비중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뭐냐면 일자리하고 소득의 문제인 거예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기본적으로 산업화를 하는 데 속에서 그 산업화 중에서 제조업 중에서도 보게 되면 되게 국영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자본 집약적인 산업들이요. 되게 기간 산업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되게 국영기업들이 담당을 합니다. 뭐 철강, 석유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산업들은 보게 되면은 자본 집약적이다 보니까는 여기에 투자가 많이 들어가도 일자리가 별로 안 생겨요. 일자리가요. 그래서 일자리가 굉장히 취약해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간 거예요. 거기다가 중국도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사회보장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후퇴가 돼 버렸고 개인이 다 해결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내수가 굉장히 지난 한 15년 이상 동안에 거의 정체 상황인 거예요. GDP 대비로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45%인데 중국은 40%도 안 돼요. 가계 소비가. 그러니까 이게 선진 국가들은 되게 한 60% 되거든요. 그렇지. 미국은 한 70% 가까이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수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만이 해외 충격이 왔을 때 내수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견뎌내는 거거든요. 근데 내수가 기본적으로 개선이 안 됐다 이거예요. 구조적으로요. 지난 15년 동안에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수출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수출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 이거야 지금요. 꼬꾸라지고 있고. 둔화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중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성장률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렇죠. 그게 일자리니 고용이니까. 맞아요. 옛날에 8%를 유지한다고 해가지고 빠온가 뭔가 이게 해가지고 그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장률이 이게 방어를 해야지만이 소위 말해서 그 유휴 노동력들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실업자가 이제 도시에 많이 안 생길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중국의 성장률이 1%가 대학 졸업생 2천만 명을 갖다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이 내수가 취약한 상황 속에서
성장률을 방어하려고 지금 예. 5%를 방어하려고 예. 무지개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 예? 작년에도 그러니까 5% 나온 걸 수치를 믿겠다 못 믿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올해도 그러니까 5%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5라는 숫자가 어쨌든 꺾이는 숫자니까는 이게 이제 이게 예. 꺾이는 숫자니까 이 5에 대한 또 집착도 굉장히 보이고 예. 있는데 성장률을 지키려면요 그럼요. 내수가 강화되지 않는 이상에는 수출이라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수도 안 되고 지금 수출도 안 되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지금 성장률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높은 투자율입니다. 투자. 예. 투자예요. 기업의 투자예요. 그렇지. 세 가지 중에 남은 건 투자밖에 투자 없으니까 필요 지금. 없죠. 예. 투자 필요 없죠. 예. 그 투자율이 이거 예.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얘기인데 동아시아가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7, 80년대에 고도 성장을 했던 시기가 있잖아요. 예. 동아시아 경제 성장의 제일 1등 공신으로 얘기할 때가 성장 요인으로 봤을 때 높은 투자율입니다. 한 GDP 대비 한 30%대를 예. 30 한 2, 3%만 이렇게 쌓여가지고 예. 이거는 서양에서는 대개 한 10%대뿐이 안 됐었어요. 예. 공업하는 과정 속에서. 예. 근데 그 2배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그거를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뭐 저기 저축률이 높아가지고 예. 근면하고 우리가 검약해가지고 저축률이 높아서 투자율이 높아졌다. 뭐 이런 얘기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과거에요. 예. 근데 그게 높아도 30% 한 32, 3%뿐이 안 됐었어요. 근데 중국은 지금 봐보세요. 화면에 보이시게 되면은 예. 금융위기 이후에 40%대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라는 건 요때 예, 2008년 이후인데 2008년. 2010년부터 이제 되게 봐야 됩니다. 이제 예, 예. 2009년도에 경기 침체가 왔었으니까는 예. 금융 충격으로요. 예. 그러니까 40%가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40%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여기 40% 이렇게 계속 예,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40%라는 게 인류 역사에서 없는 일이에요, 이게요. 아,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더라. 예, 내수와 수출이 다 주고 안 되니까. 그렇죠. 투자로 그럼 겨우 버티고 있는 거네 그러면. 그러니까 투자로 해가지고 생산을 많이 하니까는 예. 생산을 하게 되면 일단 GDP는 잡혀요. 그렇지. 성장은 문제는 잡히고. 뭐냐면은 문제는 그게 그걸 다 팔아야지 어디다가. 미시 단위로 내려가게 되면은 예. 이게 재고로 쌓이는 문제가 있거든요. 처분을 안 못하게 되면 안 팔리면 생산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예. 월급도 줘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는 예. 다 GDP는 잡힙니다. 예.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예. 근데 기업 단위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판매로 이어져야 되는 거야. 예. 그렇죠? 판매로 안 이어지게 되면 이게 재고 쌓이는 거잖아요. 내수도 잘 안 팔리고 수출도 그렇죠. 잘 요즘은 잘 안 되고. 내수도 안 되는데 어. 수출도 지금 그래. 그러면 그랬을 때 중국 입장 속에서는 저 만든 물건들을 처분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 중국이 지금 투자로다가 그 내수는 계속 안 좋았었고 지금 예. 40% 예. 정도로 계속 안 좋았었고 예. 그 많은 인구인데도 불구하고 수출이 그 동안은 이제 버텨줬었는데 예. 수출이 작년부터 어쨌든 더 이상 잘 안 증가하고 있다 이거. 마이너스로 됐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투자는 잔뜩 해놨는데 예. 그 동안은 수출로 다 이게 다 커버가 됐었는데 예. 내수는 한 40%밖에 안 되니까 예. 어디다 팔아요 그러면 이걸?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 초점 맞춰야 된다 이거예요. 어.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처분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지, 예. 이걸 밀어내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이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게 예. 되면 지금 옐런이 지금 예. 중국 방문을 지금 이제 그러니까 한다는 보도 봤습니까? 4월 초에 4월 초에 보도한다는 게 나왔는데 예. 옐런이 예. 지금 최근에 작년 7월달에 방중했었거든요. 그랬었지. 예, 예. 4월달에 하려다가 중국에서 하고 타결이 안 돼가지고 7월달에 방중했었는데. 그때 뭐 미국 국채 팔러다 간다고 그렇죠. 그런 얘기도 근데 올해는 있었고. 이제 뭐냐면 이슈가 달라졌습니다. 예. 지금 미국에서 꺼낸 화두가 뭐냐면은 중국이 지금 예. 이 배터리라든가 예. 지금 뭐 전기차는 이걸 그냥 값싸게 만들어가지고 막 덤핑 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해외에다가.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한테 그러니까 이게 영향 미칠 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 입장 속에서는 저렇게 높은 투자율이 있잖아요. 예. 저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해소가 안 되어지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요. 우리가 경제학에서 불황이나 공황을 뭘로 설명하냐면 과잉 생산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지. 과잉 생산. 예, 예. 이게 과잉 생산에 처해 있는 이어진다 거예요, 이거지. 지금요. 지금 이제 아. 과잉 생산이야, 중국은요. 그렇지. 예. 저걸 그러니까 방치하게 되면은 예. 불황이나 공황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예. 더군다나 지금 자산 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그냥 불안한 상황이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걸 처리를 해야 돼.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높은 투자율은 계속 유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잉 공급, 과잉 생산 문제에 직면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요. 그럼 저걸 처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깥으로 밀어내게 하는데 덤핑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요. 예. 지금 뭐 알리, 테무니 뭐 이런 것들, 시아니 뭐 이런 것들 지금 하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그거를 지금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 써. 이거 피부로 느낄 때는요. 제가 비유하자면은 이거 일본어로 해서 제가 가령 안 쓰려는데 예. 이게 더 실감이 나가지고 예. 쓰나미가 쓰나미? 이미 시야에 들어온 거예요. 시야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중국의 밀어내기 그렇죠. 수출이. 예. 이게 그러니까 시야에 들어왔을 때는 일반 예. 국민까지 그걸 실감할 정도면은 이미 늦은 거야.
이게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굉장히 밀어내기로 예.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국가의 지금 우리가 저걸 국가의 중대한 과제로 생각해가지고 이번에 옐런이 가는 게 바로 그 문제 때문에 항의하러 가는 거예요. 싸게 팔지 말라고. 예, 그렇죠. 그러면은 예. 사실 그 테무나 뭐 알리에서 사는 거야. 예. 뭐 그냥 생필품 뭐 이렇게 짜잘짜잘한 거 뭐 이런 거지만은 예. 사실 옐런이 그것 때문에 항의하러 가는 것 같지는 않고 전기차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 옛날에는 중국이 팔지 않았던 예. 미국만 팔던 예. 고부가가치가 있던 상품들을 갖다가 테슬라만 이거 팔아야 되는데 중국의 샤오미나 뭐 이런 애들까지 지금 중국 전기차들이 엄청 상상도 못하는 가격으로 막 밀고 들어오니까 미국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 야 중국 옷가지나 뭐 신발 이런 건 싸게 팔아도 되는데 그렇죠. 이런 거는 미국의 산업의 경쟁력이 직접적으로 이거 피해가 간다. 그러니 이거 싸게 팔면 안 돼.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럽이 예. 자동차에서는 독일이 강국이잖아요. 예. 근데 전기차에서 중국한테 두 손 든 이유가 예. 배터리 만드는 데 속에서 예. 경쟁이 안 됐던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는 그런 일찌감치 그러니까 지금 두 손 두 발 다 든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예. 미국은 그거를 그렇게 양보할 수 없다 해가지고 예.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 전기차 막 이렇게 보조금 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공장 짓고 이렇게 하게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중국이 지금 그러니까는 트럼프가 최근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대통령 되면 전기차 보조금 다 없애버리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지. 예. 이게 다 미친 짓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중국에서 저렇게 이제 값싸게 저렇게 중국이 이미 다 저거 했는데 무슨 전기차 더군다나 트럼프는 그러니까 화석연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 친화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다 보니까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근데 바이든 정부에서는 중국한테 전기차를 그러니까 하나의 미래의 하나의 산업으로 하나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전기차를 양보할 수 없다 중국한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급망 구조를 재편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중국이 워낙 싸게 가니까는 싸게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서 지금 어쨌든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앉아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그러니까 기업들이 민간 기업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민간 그래서 기업이. 예? 그러면은 지금이야 그렇지만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이제 2001년에 WTO 세계 무역기구 그 체제에 들어 합류하면서 세계 공장 역할을 한 거잖아요. 예. 세계 공장 역할 다른 거 없습니다. 싸게 미국 사람들이 월마트에서 백화점에서 물건 싸게 살 수 있도록 중국이 좀 공급을 해라. 예. 그럼 중국도 득되는 거 아니냐. 예. 물론 한국도 거기서 득이 됐습니다. 세계화라는 체제에서. 그래서 서로 미국이 그런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음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도 좀 억제를 했고 그래서 서로 너도 좋고 나도 좋았는데 지금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밀어내기든 뭐든 테무에서는 알리에서든 뭐 싸게 팔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나쁜 거 아닌 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내려가 가지고 디플레로가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가 그 배경이 바로 이거라 이거예요. 과잉 공급, 과잉 생산 이 구조라 이거예요. 이 구조인데 이게 전 세계에 미치는 이제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보니까 미국도 옐런이 이제 날아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미국은 두 번째고 대한민국을 저는 이제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은 제조업의 강국이지만은 미국은 고부가 가치 중심으로 돼 있는 나라고 그렇지. 우리나라는 그래도 한 뭐 2등급 내지 3등급의 수준이라고요. 제조업도요. 전 세계에서 볼 때는 딱 부딪히네. 그래 부딪히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첨단 산업도 그러니까 진출을 하겠다고 해서 전기차를 예를 들었지만은 기존 제조업들 있잖아요. 기존 제조업들은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중국이 처한 상황을 봤을 때 중국이 덤핑 수출을 이거는 구조적으로 중국은 기본적으로 국가주의란 말이에요. 뭐 사회주의로 포방하고 있지만 저는 국가주의라고 보는데 국가의 그러니까는 경제 전략 목표에 따라서 이게 그러니까는 하는데 제일 가까이 있고 제일 제조업에 있어서 산업화한 나라 중에서 부가가치 면에서 취약한 나라가 한국이라고요. 한국이야. 한국 제조업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지난 2주 전에 제가 나와서 한국의 제조업이 지금 굉장히 지금 생태계가 와해돼가고 있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중국의 이 밀어내기 수출까지 가게 되면은 직격탄은 한국이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해하겠네. 그 미국은 그러니까 한국하고 한국이야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석유나 뭐 철강 이런 거는 그냥
밀어내기든 뭐든 그냥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미국은. 다만 미국이 해야 되는 전기차, 뭐 배터리, 뭐 통신 장비 이런 거는 니들은 그거 덤핑 내면 안 돼. 중국은. 미국보다 싸게 팔면 안 돼. 그래서 옐런이 날아간다는 건데. 그런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제가 나중에 물어볼게요. 그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그런데 한국은 그게 아니고 지금 그것도 문제지만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은 중국하고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가 수출 경쟁을 벌이는 이 우리나라 수요가 주력 산업 12대 13대 3망이 다 관련되는 거야. 그게 다 그럼 중국이 덤핑 밀어내 뭐 덤핑으로 하면 좀 어감이 그러니까 밀어내기 수출한다고 하면은 한국이 경쟁이 되겠느냐 그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중국발 근린 궁피파 21세기판 근린 궁피파 무역 전쟁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근데 거기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나라가 한국이다 이거예요. 중국 의존도도 굉장히 높은 나라고 우리나라가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는 그런 데 속에서 다른 나라가 피해 보는 건 저는 별로 관심 없고 대한민국의 피해인데 대한민국의 제조업은 왜 특별하냐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다른 산업이 없어요. 제조업 빼고 우리는 남은 게 산업 체계를 그러니까 생태계를 바꾸는 걸 못 하다 보니까는 근데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 생태계가 이게 그러니까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중국발 그러니까 밀어내기 수출이 더해지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제 우려하는 이제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과잉 생산의 구조적인 함정에 지금 빠져 있다. 성장률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는데 지금 뭐냐면 내수랑 수출이 다 지금 그러니까는 이게 정체된 상황 속에서 투자를 가지고 지금 겨우 버티고 있는데 투자는 결국은 뭐냐면 과잉 생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럼 과잉 생산을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조정을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그러니까는 바깥으로 전가시키는 거죠. 불황을 그러니까 바깥으로 던지는 거죠. 과잉 공급을 줄이자니 그럼 성장을 떨어뜨리는 걸 용인하자는 거고 그렇죠. 그럼 고용을 중국의 실업자들이 넘쳐나는 걸 그럼 용인해야 되는데 사회 혼란이죠. 그러면은 시진핑 정권이 무너지지. 그렇죠. 그거는 안 되니까는 성장은 계속 해야 돼. 투자는 그럼 계속 해야 돼. 수출과 내수가 지금 안 되니까 수출이라도 잘 됐으면은 옛날처럼 잘 됐으면은 한국이 그나마 뭐 피해가 좀 덜하겠지만은 밀어내기로 지금 알리나 테무에서도 그렇게 싼 이유가 재고품 전부 다 팔기 때문이라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게 한국 제품하고 경쟁이 되겠냐 이거지.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제조업이 가장 취약하다 이거죠. 상대적으로 중국의 그러한 지금 생산 수준을 봤을 때 기술 수준을 봤을 때. 예전엔 또 제가 알리나 테무 최 교수님도 좀 써보셨어요? 네, 들어가 보고 그랬는데 진짜 처음에는 이거 보면 미친 짓같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아니 저는 가끔 거기서 사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은 사실 우리가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뭐 짝퉁 싸구려 몇 번 쓰고 버릴 거 싸니까 그 시절은 이미 옛날에 지나갔다. 그렇죠. 그건 아니라 품질이 메이드 인 코리아와 제가 봤을 때 정말 이 한국 산업 큰일 났다라는 걸 제가 써보니까 느끼겠더라고요. 가격이 그런데 상상도 못하는 가격에서 막 거기 나오잖아. 그게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는 지금 뭐 알리나 테무가 문제가 아니고 철강, 석유화학 이런 우리 한국이 주력 수출 산업이 거기서 이 철강 같은 것도 지금 막 그렇죠. 막 밀어내고 있다면서 지금 싼 가격에. 그럼 이걸 갖다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가 있을지. 저는 이게 지금 걱정되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비유를 했잖아요. 일반 사람들한테 이게 실감이 느낄 정도면은 쓰나미는 이미 그러니까 시야에 들어온 거다. 대비하기에 굉장히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게 그거고.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이 구조를 정치인들이 이걸 직시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요. 우리 산업이 직면한 위기를요. 이건 바로 민생의 위기고. 우리나라 지금 이커머스들이 다 지금 붕괴되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커머스들이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타격을 보고 소기업들이 그냥 지금 폐업이 엄청 늘고 있거든요. 저기 뭐 지금 저 지방의 공단 같은 데들은 지금 그러니까 공장들 지금 저 매물을 다 하나 내놓고 앉아 있고 이렇다고요. 그게 이제 현장에서는 그게 다 이제 체감이 되는데 정치인들은 그것만 모르는 것 같아요.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정치가 선거 이후에 이걸 해결해야 될 하나의 과제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 잠깐만요. 그 전에 아까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거 옐런이 그럼 중국 가서 야 팔지 마 그러면은 그 중국이 안 팔 겁니까? 그럼 전기차나 통신장비나 이런 아니죠. 최근에 시진핑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비슷하게 했잖아요. 뭐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틱톡을 지금 그러니까는 저기 저 미국에서 금지시킨다 그러니까는 중국의 기술에 대해 기술 기업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거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기본적으로
이 소위 말해서 중국 중심주의에 똑같이 빠져 있는 저기 정치인이잖아요. 솔직히 예, 예. 국가주의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미국에 굴복하는 건 절대 보여줄 수 없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 속에서 그러니까는 자기가 경제를 그러니까 조금 저기 충격을 주더라도 그러니까는 정치적으로는 그러니까 절대 그러니까 양보는 없다는 것이 예. 예? 중국의 입장이라는 점에서 이거는 이제 옐런이 가서 항의해봤자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적당히 말로만 서로가 말로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덮여질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미국도 그러니까는 중국을 크는 거를 바이든 행정부는 용납을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서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사입이 어떻게 돼요? 불가능한 거죠. 예. 그리고 그제 답이 됐고 아까 말씀하시려던 거. 두 번째가 다음에 이제 아까 그림이 잠깐 나오던데 로봇 밀도라는 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노동력 숙련도. 이게 이제 한국 제조업의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이게 로봇 밀도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로봇 밀도가 로봇 밀도? 예, 로봇 밀도라고 해요. 로봇 덴서티라고 하는데 이게 노동자 10,000명당 작업장에서 노동자 10,000명당 로봇 도입 대수예요. 근데 보시면은 맨 왼쪽이 한국인데 한국이 1012대로 압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 현재 로봇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로봇 강국들이 유럽의 독일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 많은데 이런 나라들은 그러니까 한 400대 안팎인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그러니까는 한 2.5배 정도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압도적이잖아요. 그래프를 보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한국 제조업의 문제가 사실 다 이제 녹아져 있는데요. 이 그래프가 지금 한국 노동력 숙련도가 말하는 게 아니고 로봇이 얼마나 도입됐냐 이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로봇 그러니까. 도입 대수 얘기예요. 노동력 10,000명당. 오케이. 근데 우리나라가 제일 높다 이거 세계에서. 제일 높은데 이게 한국에 이제 이게 보게 되면 우리가 로봇이 생산 현장에 많이 도입된 게 제조업 분야들이거든요. 제조업 분야들인데 우리나라 제조업에 그러니까 지금 그 일자리가 제가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16%가 붕괴됐다 그랬잖아요. 제조업의 일자리가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16명도 제조업에서 이제 고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로봇이라는 것은 현재까지의 로봇이라는 것은 이게 노동력을 그러니까는 대체할 수 있는 분야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수준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현재는요. 그러면 제가 비슷한 하나 좀 그 예를 하나 드릴게요. 그 몇 년 전에 꽤 된 건데 서울대 공대 교수들이 한 26명인가가 시간의 축적의 시간인가 뭐 이런 책을 내면서 축적의 시간. 그런 책을 내면서 거기 예를 든 게 이런 예를 들어요. 인천 서해대교를 이제 우리가 인천공항 가려면 서해대교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서해대교를 설계하는 거를 예국기업한테 맡겼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걸 이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다리 교량 설계 못 하느냐? 할 수 있죠. 우리나라 한강대교의 지은 것들 보게 되면 아무리 바다라 하더라도. 그런데 그걸 왜 이제 못했냐고 이제 그 저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서 그러니까 서해대교라는 것은 그러니까 서해라는 그 바다 환경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견딜 수 있는 다리들 이런 걸 다 고려해 가지고 어쨌든 설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새로운 상품인 거예요. 새로운 상품을 처음에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거. 이게 뭐냐면은 그다음에 그 설계도대로 짓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제조하는 단계고 생산하는 단계고요. 그랬을 때 그 설계하고 제품을 처음에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단계가 그게 고부가 가치예요. 그게 제조업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고부가 가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취약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로봇이 대체를 못합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근데 공장에서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우리가 흔한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로봇이 그러니까 자동차 조립하고 이런 거는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나라 노동력이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로봇이 가장 도입이 높다는 이유는 우리나라 노동력이 현재의 로봇 기술, 자동화 기술에 굉장히 취약한 숙련도 수준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선진국가들은 산업화를 한 선진국가들 소위 말해 선진국가들은 고부가 가치 부분에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로봇이 대체하기 아직은 힘든 그 수준이라 이거죠. 그런 수준에서 지금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로봇이 수준이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하잖아요.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올해만 해더라도 벌써 나오는 거 보게 되면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최근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나온 것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이 미국 내과 의사학회에서 네. 발간되는 학술지에서 네. 이제 임상을 이제 그러니까 인공지능하고 의사들하고 해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국내 어느 언론에서 그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됐는데 의사들은 한 뭐 7 내지 8점 정도 받았는데 10점 만점에 예. 인공지능 만점 받았다 그랬거든요. 예. 이게 제가 이거 딱 보면서 한 7, 8년 전인가 한번 MBC에서 예. 우리나라 서울대 의대 교수들하고 인공지능하고 예. 한번 테스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인공지능이 의사들보다 앞섰는데도 만점은 아니었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예. 만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만점이. 예. 그러니까는 상당히 그러니까는 그 생성형 인공지능이 수준을 지금 하나 보여주는 한 단면이고 예. 또 하나는요. 올해 우리가 하나 그 이슈가 됐던 건 뭐냐면 다보스 포럼이라고 있잖아요. 세계 경제 예, 포럼이라고요. 1월 말에 이렇게 열리고 하는 거기서 소개된 건데 MIT에서 우리가 세계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저기 바이러스들하고의 어쨌든 간에 싸움인데 진짜 바이러스. 예, 이 바이러스 진짜 바이러스요. 바이러스 싸움인데 바이러스를 하게 되면 그 치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항생제를 개발해야 되잖아요. 예. 이 항생제를 개발하는 데 속에서 지난 60년간에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는 데 속에서 이게 인공지능 도움으로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이제는 기존에 있는 것만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없는 것도 찾아낼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거예요. 설계할 수 있는 능력까지. 예. 그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데빈이라는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그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예. 이걸 이제 그러니까 그 제조할 수 있는 예. 이런 이제 회사가 이제 등장했는데 3월달에 등장했는데 데빈이라고요. 이 회사에서는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기 충정로역 근처에 그래서 이태리 레스토랑을 찾아가지고 이걸 좀 앱으로 만들어봐 그러면 있잖아요. 지가 다 서치해가지고 근데 매핑도 하고 해가지고 쭉 만들어내요. 그 사람 저 없이 그냥 인공지능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걸 가지고 미국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컴퓨터 공학과들이 과거에 하던 건데 예. 컴퓨터 공학과들은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RIP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피스. 예. 무덤 속으로 이제 들어갔다.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아. 이제 그걸 이제 만평으로 이제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코딩이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제가 90대 초에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대학로에 그 홍익대에서 운영하는 산업 디자인 센터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예. 거기가 뭐 아트 센터가 뭘로 이렇게 바뀌었던데 거기 제가 4월달, 5월달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루에 8시간씩 그 웹 디자인을 배우러 다닌 적이 있었어요. 초창기에. 아, 최 교수님이? 예, 그 인터넷이 하도 제가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예. 제가 대학 시절 때 그걸 아무도 그런 얘기 해준 적이 없어가지고 경제학과 교수가 배울 필요 없는데 가보니까 주로 여대생들 산업 디자인과 학생들이 막 있더라고요. 최고령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랬었죠. 그때 30대지만은 이런 아저씨가 와가지고 뭐하는 아저씨인가 이렇게 했는데 용기가 근데 대단하셔. 그걸 배우고 나서 제가 지금 예.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렇지. 그때는 이제 그걸 써먹을 가지고 때도 자바 언어 가지고 다 프로그램 짜고 그랬었어요. 예. 근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뭡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뭐 소프트웨어가 한다니까 코딩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한다는데 이게 지금 제가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얼마나 허망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젠슨 황 엔비디아 젠슨 황이 예. 코딩 이제 배울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뭐냐 모든 움직이는 것은 다 로봇으로 이제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최근에 우리가 생성형 인공지능이 가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그래도 이 건드리지 않은 영역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아까 설계하는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했었는데 그렇지. 거기까지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나라의 노동력의 숙련도는 우리나라 보게 되면 반도체를 보면 딱 보여요. 반도체도 설계 디자인이 있잖아요. 퀄컴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하는 거. 그다음에 그거를 위탁 생산하는 게 TSMC고 우리는 메모리 생산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 반도체를 보게 되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설계 디자인하는 이런 부분이 취약한 게 거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럼 나머지는 되게 노동력들이라는 게 설사 반도체가 우리나라 최고의 산업이라 하더라도 반도체 종사자들의 수준이라는 것이 노동 숙련도의 수준이라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는 생성형 인공지능 앞에 얼마나 취약하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이게 일자리 충격이 특히 뭐냐면 제조업의 일자리 충격이라는 것이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양질의 제조업의 일자리들이 충격받았을 때 제조업 충격이 미치는 건 뭐냐면요. 일자리 양극화입니다. 제조업이 중간 평균보다 좀 높은 저희 소득의 일자리들인데 좋은 일자리에 이게 줄어들고서는 그럼 고임금 일자리로 가거나 저임금 일자리로 나눠지는데 고임금 일자리는 뭐냐면 아까 했듯이 고부가 가치 이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고부가 가치 있는 게 주로 뭐냐면 금융, 의료, 교육, 법률 이런 폐쇄적인 계급을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 예? 그리고 금융은 한계가 있거든요. 성장하는데요. 그 이런 분야들은 별로
빼놓고는 사업 서비스가 튼튼해야지만이 예?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이게 있으면 글로 많이 갈 수 있는 거고 그게 선진 국가들은 그쪽으로 많이 가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글로 갈 수 없다 보니까 당연히 뭐냐면 저부가 가치 서비스. 저임금이 하단 부분도 서비스가 저부가 그렇지. 가치가 거기 있습니다. 예. 주로 뭐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거 이런 것도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자영업이에요. 그게 자영업이라고 그게요. 자영업이 공급 과잉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이게 더 가속화 악화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소위 말해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일자리 양극화, 소득 양극화가 지금보다 더 끔찍하게 전개될 거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업 체계가 지금 산업 생태계가 변화할 가능성은 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전혀요. 산업 생태계를 완전히 재편을 하고 이거는 결국 뭐냐면 결국 사람들은 그 생성형 인공지능의 시대 속에서 거기서 그러니까는 일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문제인데 거기엔 굉장히 지금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 이게 저는 끔찍하다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앞으로 지금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에 올해 들어온 애들이 2005년생입니다. 올해 들어온 애들이요. 2005년생 애들인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갈 시대가 적어도 그러니까 2030년대 중반부터 이제 사회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서 저 생활할 텐데 이때 돼 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과거의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농업 시대 때는 그러니까 농업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농사를 지었다가 기계가 나면서 기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을 해가지고 노동력을 전략하면서 이렇게 했다가 이제는 뭐냐면 이제 단계가 뭐냐면 인공지능하고 협업하는 관계인 거예요. 협업하는 관계. 예. 이게 그러니까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이 못하는 걸 해줘. 그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인류 역사를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영국이요. 19세기를 대영 제국의 시대라고 그러죠. 지금 미국은 20세기인 미국의 시대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게 군사력이잖아요.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건 경제력입니다. 달러의 힘, 파운드의 힘이었었어요. 그러면 그 경제력의 힘이 밑바탕 된 게 뭐냐면요. 영국 같은 경우 산업혁명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19세기의 미국인 산업에 있어서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제조업에 있어서요. 그렇죠.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압축 성장의 시대가 미국이 오늘날을 만든 거지. 제조업의 원천 기술은 세계에서 최강입니다. 지금도 여전히요. 그 이유가 그러면 이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영국에서 왜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일어나고 제일 빠르게 진행됐지? 이건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는데 왜 영국이었을까? 영국에서 그게 된 이유가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걸 우리가 산업혁명이라는 걸 일종의 요즘식으로 하면 기술혁신이잖아요. 테크니컬 이노베이션입니다. 기술혁신은요. 그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사회혁신이 필요합니다. 사회혁신이. 소셜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때 제도라든가 법을 가지고 20세기의 산업화 상상할 수 없잖아요. 제도도 바뀌어야 된다고요. 법, 금융제도는 다요. 영국의 소위 말해서 중앙은행 시스템, 영국의 유한 책임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입되어지면서 산업혁명이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그 벤처 투자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유한 책임이라는 게 그 리스크를 많이 줄여준 거거든요. 그다음에 금융 시스템의 혁신으로 인해 가지고 돈을 그러니까 많이 공급해 줄 수 있게 됐다고요. 산업자본이. 아니 이 현재 중앙은행 시스템 이전에는 금 보유량만큼만 화폐를 발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화폐 공급이 굉장히 제한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화폐 공급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회 혁신이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인간 세상은 기본적으로 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회 혁신 전에 뭐가 있냐면 교육 혁신이 있었어요. 교육 혁신이요. 에듀케이셔널 이노베이션이요. 그게 바로 1300년 전후에 영국에서 대학이라든가 이런 변화들이 생기거든요. 왜 사람이 바뀌어야 되거든. 조선시대 때 노노맹자 이렇게 가던 사람들이 산업화할 수 없잖아요. 그게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지만은. 그렇지.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교육을 봐보세요. 우리나라 교육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생성형 인공지능한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근데 거기다가 엄청난 비용을 투입하고 있어.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나도 줄 세우게 하니까는 대부분 한 90% 이상은 쓸모없는 취급받아. 이런 상황 속에서 산업 생태계가 안 바뀌는 거야 우리나라는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요. 홍 기자님이랑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았으니까는 하지만은 지금 앞으로 살아갈 세대한테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인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기둥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금이 가고.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제 내일 사전 투표나 이런 그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정치인들한테 중요한 거예요. 정치인들한테 어쨌든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정치입니다. 정치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무관심하면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한테 지배받는 게 맞습니다. 바로 가장 다 하는 얘기지만은
그래서 제가 민생은 정치고 민생이 네. 민주주의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 오늘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것도 좀 있었는데 오늘 시간이 돼서 못 물어보겠고 항상 시간이 부족하네. 2주 뒤에 다시 한번 이어서 하죠.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자,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금요 브리핑 시간 있는 날입니다. 내일은 최근 인요한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문제 이거 다 지나간 일이라고 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왜 지나간 일이 아닌 건지 지나간 일이 돼서는 안 되는 건지 이거 제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부 뉴스포터 신혜리 기자가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의 야심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